자, 법규명령의 종류 및 한계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우리 어디를 지나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 서론 끝나고요. 서론 끝나고 드디어 일반 행정작용법을 나갑니다. 일반 행정작용법 중에서 조직법적 근거와 작용법적 근거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대외적 행정작용 중 일반적 추상적 규율인 행정입법을 배우는 거예요. 반대로 개별적 구체적 규율인 행정행위, 실정법에서는 처분이라고 되어 있죠. 이 처분을 배웁니다. 이 중간 영역의 행정입법의 성격과 행정의 처분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행정계획을 배웁니다. 이 두 가지가 메인이고 나머지는 기타 행정작용을 배워요. 따라서 행정입법이란 행정부 내부에서 규범을 만든 거죠. 입법화했다. 행정부 내부에서 입법을 하는 겁니다. 이런 광의 행정입법은 뭐와 뭐로 나눠진다고 했어요? 법규성이 있는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으로 만들어지죠. 보통 우리가 행정입법이라고 하면 얘만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의의 행정입법은 얘를 의미해요. 광의 행정입법은 이 둘 다 의미합니다. 법규명령은 법규성이 있는 명령이고요. 행정규칙은 내부적 사무처리 기준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행정규칙도 예외는 또 있어요. 나중에 보면요.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뒤에서 나옵니다. 대외적 구속력, 즉 법규성이 없어요. 그렇지만 예외가 있어요. 예의 첫 번째는 법령에서 위임을 받은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라는 것과 일반 원칙을 매개로 간접적 법규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건 나중에 뒤에서 배웁니다. 자,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건요. 볼까요? 보통은 법자가 숨어있는 규범이 있죠. 그리고 이런 규범에 따른 집행행위들이 있습니다. 법규명의 대표적인 건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겠지만 이 법률은 행정작용으로 만든 건 아니니까 우리한테는 논외가 됩니다. 이 법률의 위임을 받아서 법규명령이 만들어주기도 하고, 따라서 행정부 내에서 만드는 법규범인 법규명령은요, 법률에 반드시 위임을 받아서 법규상, 즉 국민의 권리무를 규율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행정부에서는 행정입법으로서 법규명령을 만들 때는 국민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죠.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겁니다. 또는 행정규칙을 정립하는데 광해행정입법에 속하는 행정규칙은요, 내부적 사무처리 기준을 정하는 겁니다. 정하는 이유는 뭐냐면 서울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와 대전에서 위반했을 때 제재 처분이 다르면 안 되겠죠. 예를 들면요, 도로교통법이나 이런 데 보면 예를 들면 6개월 이하의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그럼 6개월 이하에서 재량껏 결정을 할 수 있는데요. 서울에서는 한 번 걸리면 그냥 6개월. 근데 대구에서 걸리니까 2개월. 또는 광주에서 걸렸으니까 막 2개월, 3개월. 이렇게 서로 중구난방이면 국민은요, 행정에 복종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에 대한 저항이 시작되죠. 이런 사회적 긴장과 비용을 완화하기 위해서 일정한 내부적 사무처리 기준을 정하는 겁니다. 이런 내부적 사무처리 기준을 통해서 행정의 전국적 통일성을 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법적 안정성이 담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행정규칙은 내부적 사무처리 기준, 키워드는 기억해야 돼요. 내부적 사무처리 기준. 법규명령은 국민의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행정입법. 행정부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행정입법입니다. 둘 다 행정입법이라고 했죠. 행정부 내부에서 만든 입법인데 국민의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즉 법규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면 법규명령, 내부적 사무처리 기준에 불과하면 행정규칙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규범에 근거해서 집행행위가 이루어지는데 집행행위는 보통은 우리 시험에서는 처분이 주로 나오죠. 물론 처분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실무에서는 사실행위가 더 많아요. 그렇지만 시험에서는 보통 처분이 많이 나옵니다. 따라서 규범으로서 행정입법과 그리고 집행행위로서의 처분, 이 둘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행정입법을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행정입법의 근거에서만 처분이 나올 수 있고, 따라서 이 처분이 행정입법 또는 법령, 법령은요, 법률, 법규명령 둘을 합하면 법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법령 위반이라고 할 때 법령은 법률 또는 법규 명령을 의미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처분이 법령에 근거를 두지 않았거나 그러면 위법하죠. 법률 유보 원칙 위반이죠. 또는 법령을 위반하면 위반은 뭐에 연상단어였어요? 법률 우위 원칙이죠. 처분은 법에 근거해야 됩니다. 근거는 유보라고 했어요. 법률 유보 원칙과 관련해서 국민의 권리물을 규율하는 이런 고건적인 처분은 반드시 법령에 근거를 두고 해야 돼요. 법령에 근거를 둔다는 말을 법령에 근거가 필요합니다. 이걸 우리가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런 처분은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때 법적 근거는 법률 또는 명령의 근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이런 행정입법은 행정행위는 행정입법에 근거를 두고 발령돼야 되고 물론 법률의 직접 근거에서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상해 법령을 위반하면 위법이 되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행정입법은 처분의 근거가 되기도 하고 처분의 위법적법의 판단 기준이 되기도 한다. 이걸 알면서 배우는 게 중요하겠다. 한번 볼까요? 먼저 법규명령의 종류, 앞에 카테고리를 기억하세요. 법규명령의 앞에 카테고리는 행정입법입니다. 광의 행정입법은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이 있다. 양자를 나누는 기준은 법규성, 즉 대외적 구속력 또는 뭐라고 부르죠? 세 단어 똑같다고 했어요. 법규성, 대외적 구속력, 재판규범성입니다. 자, 법규명령의 앞에 카테고리 행정입법, 그 중에 법규명령입니다. 법규명령은 행정권이 제정하는 법규를 말한다. 법규란 말은 법규범이죠. 법규성이 있는 규범을 말합니다. 법규명령은 행정권이 제정해요. 국회에서 만든 게 아니죠. 행정부 내부에서 만들어지니까 행정입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행정입법이란 행정부 내부에서 만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법규성 즉 대적 구속력을 갖고 있어서 줄여서 법규범 줄여서 법규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이런 법규성이 없으면 행정규칙이 돼요. 행정규칙도 행정부 내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행정부 내에서 정립이 되기 때문에 광의의 행정입법에는 포함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국민의 권리물을 규율하는 대외적 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입법을 법규명령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행정입법하면 주로 법규명령을 의미하는 경우로 많이 쓰여요. 법규명령의 종류는 수권에 따른 분류에 따르면 헌법, 대의 명령, 비상명령인데 행정경에 관한 헌법적 효력을 갖는 독립적 명령을 말합니다. 대통령의 긴급명령권 이런 거죠. 헌법에서 긴급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거죠. 헌법의 일부 규정 효력을 정지시킬 수도 있고 특히 국가 존립의 위기가 있다면 집회의 자유가 제한될 수도 있죠. 계엄권 같은 거를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유신헌법이 긴급조치, 헌법상 비상조치, 긴급재정경제명령이라든가 대통령의 긴급명령권, 계엄선포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되겠네요. 헌법을 대해서 헌법상 일정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얘는 법률을 대의하는 명령. 일단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에 항상 근거를 둬야 돼요. 헌법에 근거해서 법률의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입니다. 원래 법규명령은 법률의 하위예요. 그렇지만 특수한 경우에는 법규명령을 법률적 효력을 갖는 것으로 봐주죠.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권 같은 게 이런 법률의 효력을 갖죠. 여기 나오네요.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 우리 실명제 할 때 김영삼 대통령 때 발령이 됐었죠. 금융실명제 할 때. 헌법 76조 조문 암기는 나중에 필요합니다. 법률 대의명령이라고 부른다. 과거 헌법 76조에 근거해서 금융실명 거래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 제도가 실시가 된 바가 있었다. 다음은 법률 종속명령인데 이런 부분은 사실 단순한 게요. 나중에 키워드 단순하게 하는 겁니다. 행정법의 맥락을 깨뜨리고 행정법의 개념, 논리 맥락을 익히는 데서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법률보다 하위 효력을 갖는 전형적인 법규명령. 단계 구조로 봤을 때 법률. 단계 구조로 보면 어떻게 돼요? 헌법. 국가의 최고법이죠. 법률. 명령. 보통 명령은 법규명령을 줄여놓은 말이죠. 그리고 자치법규. 자치법규, 자치규범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명령은 대통령령.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시행령.
총리령, 부령. 총리령과 부령은 우선순위가 없습니다. 거의 동일하다고 봐요. 물론 대통령령과 총리령, 부령은 선후가 있어요. 이 경우에 보통은 적용 원칙에서 법규범의 적용 원칙을 본다면 법규범의 적용 원칙은요. 첫 번째, 상위법 우선의 원칙입니다. 상위법이 우선해요.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기 때문에 법률과 명령이 헌법을 위반하면 위헌이 됩니다. 법률에 위반하면 위법이 됩니다. 이때의 법률은 국회에서 만든 형식적인 법률이죠. 이 둘을 다 합해서 위법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때의 법은 실질적 의미의 법률이죠. 법질서 전체에 반하는 걸 또 위법이라고 불러요. 따라서 이 단어와 이 단어를 헷갈리면 안 됩니다. 위헌, 위법이라고 할 때는 위헌에 대비하고 있으니까 국회에서 만든 법률 위반을 의미하겠지만 위헌인데 그냥 위법이라고 써있다면 이때는 실질적 의미의 법률 위반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상위법 우선의 원칙입니다. 자, 자치법규와 관련해서도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있죠. 지금 제가 있는 이 대학동 관악구는 기초자치단체. 관악구는 서울시 안에 있죠. 서울시에서 서울시 조례, 서울시의회에서 만든 조례, 서울시장이 발령하는 명령을 규칙이라고 불러요. 여기도 관악구 의회에서 만든 관악구 조례가 있겠죠. 관악구청장이 발하는 명령을 규칙이라고 하죠.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의 이러한 자치법규는 해당 기초자치단체가 속한 광역자치단체의 조례규칙에 위반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있어요. 그렇다면 같은 법률 안에서는 예를 들면 국가배상법이 민법의 특별법이라고 했죠. 그래서 특별법 우선의 원칙입니다. 특별법이 우선 적용돼요. 그리고 특별법 안에서는 만약에 법이 개정됐다. 그러면 신법 우선의 원칙입니다. 근데 주의할 거는 2번이 먼저 적용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국가배상법이 특별법이라고 했죠. 민법의 특별법입니다. 그럼 국가배상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돼야 됩니다. 그런데 국가배상법에서의 신법, 개정된 법이 만약에 민법보다 더 최신 법이다. 그러면 반대로 써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민법이 개정됐다고 봐요. 개정된 신법이 국가배상법, 개정법, 신법보다 더 새로운 법이야. 그렇다고 얘가 먼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국가배상법이 적용되고 국가배상법 안에서 국법보다 신법이 적용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제일 먼저 적용되고 그 다음에 같은 위치에서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고 그 다음에 신법 우선의 원칙으로 내려갑니다. 뭐 이런 거는 기본적인 상식이니까 좀 알아두는 게 좋겠네요. 따라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건 이 부분이죠. 행정입법. 행정입법은 위헌, 헌법에도 위반할 수 없고 위법, 법률에도 위반할 수 없습니다. 특히 국민의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법규 명령을 만들 때는 반드시 법률의 위임을 받아야 돼요. 즉 국민의 권리 의무를 규율하기 위해서는 행정입법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만든 법률의 위임을 받아야 됩니다. 법률에서 직접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주기도 하고 직접 총리령으로 위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번 위임을 받았는데 여기서 재위임도 해줄 수 있어요. 또는 여기에서 조례로 다시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이래요. 헌법, 법률, 명령, 시행령, 시행규칙, 자치법규라고 쓰기도 하고 법규범에서 규범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의회에서 만든 조례가 단체장의 명령 규칙보다 앞서요. 그런데 법률에서 위임, 처음 하는 것이 위임이면 위임받은 내용을 다시 일부를 재위임할 수도 있죠.
물론 법률에서 직접 불형으로 정하라고 위임해 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법률에서 직접 조례로 정하라고 위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위임받은 다음에 재임할 수도 있고 여기서 다시 조례로 재임도 가능합니다. 제재 위임이겠죠. 정확히는. 중요한 건 뭐냐?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때는 법률에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법률에서부터 위임의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이 돼 있지 않은데 시행령에서 그냥 조례로 주민들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 위임 이런 건 있을 수 없어요. 항상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다만 뒤에서 배우겠지만 자치법규로서의 조례는 그 자치 주민의 대표인 대의기관 지방의회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때 위임은 포괄적 위임도 가능하다는 게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그 정도 이해하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는 가볍게 보세요. 뭐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좀 아니니까. 다음, 재정권자에 의한 분류입니다. 대통령이 발령하는 명령이란 말이죠. 대통령의 명령을 대통령령이라고 부릅니다. 법조문 본문에는 대통령이라고 돼 있고 법의 이름에는 시행령이라고 돼 있어요. 얘는 법 이름에 써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교통법 또는 하천법, 건축법이 나오면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이라고 부르죠. 법 이름에는 시행령, 시행규칙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본문에는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해주고 총리령, 부령으로 위임을 해줍니다. 행정권한의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 얘는 규정으로 되어 있지만 나중에 찾아보면 얘는 대통령령이에요. 따라서 대통령령을 보통은 시행령이라고 부르지만 이렇게 규정이라고 끝났는데 옆에 보면 대통령령이라고 써있기도 합니다. 대통령령은 총리령, 부령보다 우월한 효력을 갖는다. 총리가 발하는 명령이 총리령, 행정각부 장관이 발하는 명령을 부령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통칭해서 시행규칙이라고 부릅니다. 국무조정실이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국무총리 직속기관은 보통 총리령으로 법규명령을 제정할 수 있게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은요, 얘는 법규명령인 규칙이에요. 헌법에서 예시를 들고 있는 이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드는 규칙은요, 국민의 권리물을 규율할 수 있는 법규명령의 효력이 있는 규칙입니다. 국회 규칙도 마찬가지, 또는 대법원 규칙도 마찬가지, 헌법재판소 규칙도요, 국민의 권리물을 규율하는 법규명령인 규칙입니다. 여기 나오죠. 중선관위, 대법원, 국회 규칙은 법규명령으로서의 규칙이다. 그냥 규칙이라만 단어만 봐서는 이게 행정규칙인지 법규명령 규칙인지 알기 힘들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만 정확히 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법규명령의 한계, 이건 뭐 시험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예전에 변호사 시험에서도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크게 분류로 나올 때는 위임상 한계, 재정상 한계 이렇게 큰 덩어리로 먼저 암기를 하는 게 좋아요. 위임상 한계 그리고 재정상 한계. 먼저 위임할 때 위임해 주는 걸 우리가 수권한다고 했죠. 수권상 한계부터 봅니다. 포괄위임 금지 원칙이라는 게 있죠. 포괄적으로 권한을 위임하면 안 됩니다. 일반적 포괄적 위임은 금지된다. 이걸 우리가 포괄 위임 금지의 원칙이라고 불러요. 포괄적이라는 말은 일반적이라는 말하고 똑같죠. 포괄위임 금지 원칙은 2차 대전 이후에 정립됐어요. 왜 포괄위임 금지 원칙이 문제가 됐냐면 독일에 나치가 출현했을 때요. 나치당이 국회를 장악합니다. 그리고 총통으로 등극한 히틀러가요. 행정부를 장악합니다. 그랬더니 보통 행정부 여기다 쓸까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세 기관이 견제와 균형을 하는 것이 권력 분립이었잖아요. 그런데 나치당은요. 나치당이 국회를 장악합니다. 입법부를. 그리고 히틀러가 총통으로 등극하면서 행정부를 장악하면서 양자가 결합돼 버려요. 결합되면서 어떤 식으로 했냐? 행정부의 입법부 국회에서요. 행정부의 법을 위임할 때 법의 골격만 정해서
넘겨줍니다. 이걸 골격이법이라고 불렀어요. 그 당시에. 골격만 짜고 넘겨주면 행정부가 살을 붙이는데 사실상 입법 행위를 해버린 겁니다. 행정부가 사실상 입법부 역할을 해요. 이렇게 입법부에서 포괄적으로 위임을 해주면 행정부가 그 내용을 채우면서 국회의 역할을 대신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법부와 행정부가 결합해 버립니다. 권력은 커지면 커질수록 남용되기 쉬운 거죠. 결국 그래서 그 당시에 인종 청소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법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을 학살할 수 있는 법도 만든 거예요. 이런 골격이법을 한 것이 여기서 말하는 골격만 만들어서 넘겨준다. 이게 포괄적 위임을 해준 겁니다. 포괄적 위임을 하면 행정부가 사실상 입법부, 즉 국회 역할을 해버렸던 거예요. 2차 대전 이후에 이런 것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두 가지 원칙이 생깁니다. 첫 번째, 포괄 위임은 금지시켰어요. 포괄적 위임을 한다는 말은 결국 권력분립 원칙을 형해화시키는 겁니다. 권력분립 원칙을 무너뜨리면서 결국 법치주의를 형해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포괄 위임을 금지시켰고, 두 번째, 법률이 만약에 포괄적으로 행정부에 위임을 하면 그 법률을 깨트릴 수 있는, 위헌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해서 헌법재판 제도가 나온 겁니다. 따라서 법률도요, 다른 신법에 의해서 개폐되지 않더라도 더 상위의 헌법 또는 자연법 질서에 반한다면 위헌 판단을 내려서 그 법률의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는 제도를 창안했던 게 바로 헌법재판 제도였던 겁니다. 이게 2차 대전 이후에 나타난 가장 중요한 제도가 헌법재판 제도, 그리고 2차 대전 이후에 포괄위임 금지 원칙을 통해서 권력 분립이 형해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 이론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따라서 수권상한계는 바로 1번은 포괄위임 금지 원칙이 되는 거예요. 우리 헌법은 75조와 95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법률에서 행정부의 명령으로 위임을 해줄 때 위임 이꼴 수권입니다. 뭘 위임해줘요? 권한을 주는 거예요. 국민의 권리 의무를 규율할 수 있는 권한, 즉 법규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법규사항이 뭐라고요? 국민의 권리 의무죠. 법규사항을 정할 권한을 위임해 주는 거예요. 권한을 넘겨준다. 그래서 수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수권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개별적 구체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포괄적 수권을 하면 안 되고요. 포괄적 수권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경찰청장은 자신의 권한의 일부를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런 포괄 위임이에요. 왜? 자신의 권한의 일부가 뭘 의미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포괄 위임은 금지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를 들면 무슨 특정한 처분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이래야 개별적 구체적 위임이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라. 포괄적으로 일반적으로 위임하지 마라. 이게 포괄 위임 금지 원칙이 되는 겁니다. 판례는 수권 규범의 위임에, 이거는 나중에 암기를 해야 돼요. 수권 규범의 위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서 누구라도 수권 규범으로부터 위임 명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 이 단어가 제일 중요하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되고, 이때 예측 가능성은 그 수권 규정 하나가 아니라 관련 법규를 유기적으로 종합해서 검토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여기서 말하는 수권 규범은 예를 들어서 법률이 있어요.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위임했어요. 그럼 얘를 뭐라고 부른다? 위임을 해준 무슨 법 제 몇 조 제 몇 항을 수권을 해준 거니까 수권 규범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수권 규범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국민의 권리물을 규율하니까 얘가 위임 명령이 되는 거죠. 자, 이 말은 뭐냐면요, 법률에서 또는 시행령에서 시행규칙으로 위임해 줄 수 있는데 수권 규범에서 위임 명령에 일정한 국민의 권리물을 규율할 내용을 위임을 해줍니다. 그런데
위임을 해줄 때 포괄적으로 위임을 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권규범에 이미 기본적인 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야 돼요. 기본적인 사항까지 넘겨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포괄 위임이 돼요. 수권규범에 기본적인 사항이 구체적으로 이미 규정되어 있어서 이 수권규범만 보더라도 위임받은 위임명령이 앞으로 무슨 내용을 규정할지를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얘만 봐도. 근데 포괄적으로 넘겨주면 과연 위임명령이 뭐를 규정할지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막연하게 포괄적으로 위임을 해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즉 수권규범에 기본적 사항이 이미 규정되어 있어서 수권규범에 이미 기본적 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이 수권규범만 봐도 위임명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이 예측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포괄위임 금지 원칙을 위반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쉽게 말하면 수권규범만 봐서는 위임명령이 뭐가 규정될지 예측할 수가 없어. 그럼 포괄적으로 권한을 위임한 걸로 보겠다는 얘기죠. 그럼 포괄위임 금지 원칙이 안 되려면 뭐냐? 수권규범만 봐도 위임명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이 예측될 수 있어야 돼요. 따라서 그러기 위해서는 수권규범의 첫 번째 키워드 기본적인 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수권규범만 봐도 위임명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이 예측될 수 있어야 된다. 자, 키워드 수권규범의 기본적 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야 돼요. 어디에? 수권규범에. 그래서 여기는 수권규범에 이미 기본적 사항, 키워드는 얘입니다. 1번. 기본적 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이런 수권규범만 봐도 장차 위임명령에서 어떠한 내용을 규정할지 그 내용의 대강이 예측될 수 있어야 돼요. 이때 그 예측 가능성은 위임해준 그 조항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위임명령을 포함하고 있는 전체 규정을 유기적으로 해석해서 그 예측 가능성을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빠지면 안 되는 단어, 제일 중요한 단어는 예와 예입니다. 그리고 유기적으로 해석한다. 이 세 단어는 놓치면 안 돼요. 수권규범의 기본적 내용이 이미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수권 내용만 봐도 위임명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이 예측될 수 있어야 되고 이때 예측 가능성은 위임 규정 그 단일 조문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규정과의 유기적 해석을 통해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한다. 그런데 유기적 해석을 해봐도 위임명령에 무슨 내용이 규정될지 내용의 대강이 예측되지 않아. 그럼 포괄적 위임을 한 거기 때문에 수권규범인 법률은 유연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설명드리고 법률에서 명령의 수권을 할 때는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위임해야 된다. 이걸 포괄위임 금지 원칙이라고 했죠. 이때 판례는 수권규범의 위임의 기본적 사항이 구체적으로 이미 규정되어 있어. 그래서 누구라도 이러한 수권규범으로부터 장차 위임명령이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되고 이때의 예측 가능성은 그 수권규범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규를 유기적으로 해석한다. 이 표현이 중요해요. 유기적으로 해석해서 판단해야 된다. 이 정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위임의 규율 밀도 얼마나 구체적으로 위임해야 되느냐? 그건 규제 대상의 성질, 위임의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돼요. 만약에 위임하는 내용이요 국민에게 수익적 처분에 근거라면 포괄적으로 어느 정도 여지를 주겠죠. 그런데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침익적 처분을 위임하면 엄격한 위임의 근거, 규율 밀도가 필요할 겁니다. 따라서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 직접 관련된다면 위임의 구명, 구체성, 명확성 정도는 강화될 테고 방금 본 것처럼 자치법규인 조례 같은 경우에는 자치사항을 위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포괄 위임도 가능해질 겁니다. 따라서 보세요. 침익적 처분이라면 침익적 처분을 위임할 때는 위임의 강도, 세기 또는 밀도라고도 불러요. 위임의 강도는 엄격한
법적 근거를 요구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수익적 처분을 위임할 때 위임 강도 밀도는 법적 근거가 완화가 될 겁니다. 게다가 자치법규인 조례 같은 데 위임을 할 때는 이때는 어느 정도 포괄적 위임도 가능해요. 따라서 자치법규인 조례 위임할 때는 포괄위임 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자, 이 세 가지 알아두세요. 국민의 기본권의 관련성에 따라서 이런 위임의 정도, 밀도, 위임의 구체성, 명확성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알아두시고요. 다음, 국회에 전속되어 있다는 말은 국회에서 법률로만 정해야 돼요. 이걸 법률 전속사항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경찰분들은 재형법정주의 아시죠? 재와 형벌을 법으로 정해야 되는데 재와 형벌은 법률 전속사항이 됩니다. 물론 집합명령 위반죄 같은 경우 구성요건의 일부를 행정입법으로 위임시켜주는 경우도 있긴 하죠. 국회 전속사항을 의회 유보사항, 법률 전속사항 세 단어가 똑같습니다. 국회 전속사항, 의회 유보사항, 법률 전속사항 세 단어는 똑같은 말이에요. 재형법정주의, 재와 형벌은 법으로 정해라, 조세법정주의 이런 것들은 국회에 전속돼서 법률로만 정해야 됩니다. 따라서 구체적 위임도 안 돼요. 다만 세부적 기술적 사항, 예를 들면 조세와 관련해서 과세율이라든가 대상자, 조세부가 처분의 대상자는 법으로 정해야 되겠지만 나중에 그것을 징수하는 거 이런 세부적 기술적 사항은 위임에 허용될 수 있겠죠. 따라서 여기서 정확히 말하면 세부적 기술적 사항, 조세법정주에 관련해서 세부적 기술적 사항은 얘는 법률 전속사항이라고 보면 안 돼요. 재와 형벌, 과세요건, 과세 대상자는 법률로만 정합니다. 재임이 허용되느냐? 법률에서 대통령령, 대통령령에서 총리령 불령 내지는 조례로 재임이 허용됩니다. 그렇지만 전혀 안전하고 전면적으로 재임하는 것은 위임 취지에 반해서 허용되지 않아요. 일부만을 다시 재임할 수 있습니다. 내용의 대강, 이 단어 참 많이 나오죠. 위임받은 내용의 대강을 정하고 특정한 부분만 개별적 구체적으로 특정한 사안만 개별적 구체적으로 다시 하위 법령, 즉 총리령, 불령, 조례 같은 조례 등으로 다시 위임할 수 있습니다. 자, 앞에서는 수권상한계죠. 수재버거, 수권상한계, 재정상한계, 지금 재정상한계에 들어갑니다. 수권상한계에서는 포괄위임 금지원칙, 법률 전속사항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재임의 한계. 사실 재임 허용 여부는 재정상 한계로도 들어가기도 합니다. 재정할 때는 위임받은 수권 범위 내, 이게 위임 범위 내하고 똑같아요.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만 정할 수 있어야 된다. 또는 상위 법령에 위반하면 안 된다. 위반은 법률우위원칙이죠. 법률우위원칙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판례는 위임명령이 모법의 해석 가능한 것을 명시하거나 모법을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다면 직접적 유인 규정이 없더라도 위헌위법은 아니다. 최근 판례니까 이런 거 쓰면 무조건 가점입니다. 집행명령의 한계는 집행명령은 집행에 필요한 내용만 정하지 법규상을 새롭게 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했어요. 새로운 법규상을 정할 수 없다. 그래서 법적 근거, 수권 없이, 다른 말로 법적 근거 없이도 가능하다. 앞에서 여러 번 했습니다. 자, 법규명령의 성립, 효력, 적법요건. 이건 뭐 단문용이죠. 사례에서는 쓸 일이 거의 없어요. 법규명령의 성립 요건은 헌법에서 인정되는 법규명령의 제정권자, 대통령의 대통령령, 시행령이죠. 총리령, 불령. 자, 대통령령에 관해서는 헌법 75조, 총리령, 불령은 95조에 있고 75조와 95조는 구체적 범위를 정해서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우리가 포괄위임 금지원칙의 헌법적 근거로 75조와 95조를 듭니다. 행정각부 장관이 발하는 명령인 불령, 중선관위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대법원, 헌법재판소 규칙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얘는요, 관보의 게재에서 공포가 되어야 성립됩니다. 공포해야 돼요. 공포해야 되는 이유는 국민의 권리물을 규율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공포를 통해서 알리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공포가 효력 발생 요건이 됩니다. 다만 판례는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은
이건 뒤에서 배워요. 법령의 내용을 보충하는 형식은 행정규칙입니다. 원래 행정규칙은 공포가 필요 없는 게 원칙이에요. 공포 없이 법규명령의 효력을 인정하는데 이건 뒤에서 배웁니다. 법규명령의 효력 요건. 법규명령은 시행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시행일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죠. 시행일이 별도로 정해지면 바로 그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그리고 시행일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면 보통은 공포한 날로부터 20일 경과 후가 시행일이 되죠. 자, 헌법 규정을 암기하면 되겠어요. 적법 요건은 당연히 위임명령은 법령의 수권을 받아야 돼요. 법률 또는 법규명령의 수권을 받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보세요. 자, 법령은 법률 명령이라고 했죠. 이게 법령입니다. 이 명령은 사실 법규성이 있는 법규 명령이에요. 이 법규 명령에는 학자들은 이 법규 명령 안에 조례 규칙이 포함된다고도 봅니다. 자, 이건 나중에 뒤에서 한번 보게 될 텐데, 어쨌든 위임 명령은 위임을 받아야 돼요. 법령의 위임을 받아야 된다. 위임이 지금 수권이죠. 그리고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만 제정이 가능합니다. 이게 법령의 위임을 받아야 된다. 법령의 근거가 필요하죠. 이게 이제 법률 유보 원칙이 되는 거죠. 법규명령은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 법령의 위임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행정작용은 법률 우위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상위 법령에 위반하면 안 되죠. 위반은 법률 우위 원칙입니다. 그리고 행정입법 제정 절차를 준수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하죠. 다만 집행명령은 위임 없이, 다른 말로 법적 근거 없이도 직권 제정이 가능하다고 했죠. 왜요? 집행명령은 집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할 수 있을 뿐 새로운 법규상을 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